링블로그 그만의 아이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명승현이고요. 네. 닉네임은 그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디어, 인터넷, 통신, 보안, 요즘 같아서는 블로그 이슈들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미디어 쪽 전문 블로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글쟁이가 꿈이었고요. 소설가가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꿈꿨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멋있어 보이는 게 글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고 울릴 수 있는 그런 재능 그런 것들을 좀 꿈꿔왔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직업을 갖기에는 제가 어린 나이에도 중학생 때도 소설가로 하면 먹고 살기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기자나 PD, 미디어 직종을 하면 계속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쓰면서 뭔가 그 직장 생활도 영위하고 돈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학교 때부터 기자가 꿈이었습니다. 기사를 쓰는 거하고 블로그 포스팅하는 거하고 네. 어떻게 좀 다른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좀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기사는 사실 기사 작법은 너무 쉬워요. 사실 팩트를 어떻게 선으로 나열하느냐 하고 시간의 순서, 그 다음에 앞에 리드문을 뭘로 뽑느냐, 제목을 어떻게 초점을 맞춰갈 것이냐 이런 거는 조금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블로그를 쓰면서 정말 다양한 실험을 좀 해봤어요. 소설도 써보고 꽁트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기사로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좀 더 설명하기 쉬운 양태로 만들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실험 끝에 생각한 거는 아주 기사 작법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커뮤니케이션의 그 전달 방법 중에 가장 명쾌한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 좀 했고요. 다만 정서 전달이 좀 어렵겠구나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블로그에서 쓸 수 있는 좀 더 의식의 흐름의 순서, 독자들도 의식을 따라서 나의 의식을 따라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쓰는 행위를 좀 써봤죠. 그래서 제 블로그 글이라고 의식하고 쓰는 글은 약간 의식의 순서대로 쓰고요. 제가 기사라고 쓰거나 제가 외고를 쓰는 형태로 하면 기사의 작법대로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또는 문제제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그 연역법으로 균형법으로 이제 풀어주는 방식을 좀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연역법과 균형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블로그 글은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약간 그런 차이를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지금 블로거가 무엇인가라는 어떤 정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워 블로거가 조회수가 얼마나 돼야 된다던가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블로거에게 조회수나 PV 이런 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마치 그 소설가가 소설을 썼는데 사람들이 많이 읽어주느냐 안 읽어주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자기 만족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당연히. 글을 자기 혼자 보고 우리 친구들끼리 읽는 소설가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소설가라고 부를 수 있냐? 부를 수 있죠. 그렇죠? 다만 읽히지 않는 글이 과연 존재할 의미가 있는가? 단지 그게 규모 이상 넘어갔을 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면 제가 영화 한 편을 보고 제가 보기에는 그지 같다. 디워 이런 거 보고 너무 그지 같다. 별점 하나 줘서 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남들은 또 내 친구끼리는 아마 별 하나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게 포털 메인에 걸리고 20만 명이 들어오고 15만 명이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전파되고 퍼나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서 반응했을 때는 글 쓴 사람이 입장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게 많이 읽히는 순간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쓴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 원래 매스미디어 종사자들은 원래 많이 읽힐 거야 하고 생각해서 방어적인 글쓰기를 하지만 블로거들은 공격적인 글쓰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많이 읽히길 바래서. 근데 오히려 많이 읽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소수가 읽히면 아마 재미있는 화제거리가 됐을 텐데 너무 많이 읽히니까 사람들이 왜 이따의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포털 메인에 거냐고 항의하죠. 그게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블로거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블로거가 과연 블로그라는 툴을 사용하는 사람일 뿐인데 블로거라는 툴 자체에 너무 많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닐까. 사실 그 사람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 사람이 100만 명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갖고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컨텐츠는 많이 퍼져야 돼요. 근데 옹졸하고 치철하고 악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많이 읽히면 읽힐수록 평판이 나빠지죠. 오히려 평판의 인터넷이라는 평판의 시장에서 블로거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또 다른 그 평판의 도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돼요. 그 오피스 직원들 보면은 제가 드는 느낌은 지금 외인 구단 같다는 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숨은 고수들의 집단 같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분야에서 이제 또 픽업되고 이렇게 해서 모인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직원을 뽑는 과정이나 어떤 그 원칙이 있습니까? 일단 채용은 저랑 영님, 이제 공동대표인 영님하고 저랑 같이 뽑는데요. 영님이 혼자서 단독으로 뽑을 때도 있고요. 저는 이제 단독으로 뽑을 때도 있는데 저희들이 뽑을 때는 뭐 서로 원칙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님은 기술 쪽에 있는 인재들을 뽑는 경우도 있고 저는 운영 쪽이나 미디어 쪽 인재들을 뽑는 경우가 있는데 스킬은 그러니까 기술, 뭐 업무력 이 정도는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뽑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그 사람의 성향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 사람이 밟아왔던 역할이나 역할 범주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정확한 기준은 그 사람의 태도예요. 한 가지 시선이나 한 가지 뭔가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 뭔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인간과 인간으로 대화할 때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 저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이 봤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능률도 엄청나고 똑똑하고 뭐 문서 작업 너무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외국계 회사도 다녀왔고 큰 기업도 다녀왔고 많은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봤죠. 그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느꼈죠. 당연히. 그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예요. 미션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확신도 없고 거기에 임하는 태도도 불확실하다면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미디어 회사라는 게 사실은 좀 모호하거든요. 정체성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자기 확신이 들지 않으면 태도가 불분명해지고요. 태도가 불분명해지면 업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업무력이 강하려면 근원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태도가 어떻게 보면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직원을 뽑으실 때 꼭 블로거를 뽑으시는 거예요? 블로거를 아니요. 운영하시는 블로거를 읽고 있느냐, 블로거가 뭔지는 알고 있느냐 정도만 충족되면 돼요. 블로그를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기본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구하는 이제 그걸 본 적이 있는데요. 학력 제한이 있더라고요. 학력 제한. 예, 4년대 졸 이상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그거는 좀 괴리가 있지 않나요? 태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거는 저희 경영지원팀에서 임의적으로 넣었나 봐요. 아, 그래요? 원래 그런 거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테터앤미디어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운영위원장으로서도 기업을 지켜봤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 대표로서도 기업을 계속 운영해 가실 텐데 네. 테터앤미디어 당시 맨 처음 시작할 때 당시에 뭐 그때 어떤 철학을 갖고 바라봤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블로그 활동 있죠. TNM이 하고 있는 모든 미디어적인 실험 있죠. 그거를 사실은 TNM이 처음 생겼을 때, 그 당시에는 테터앤미디어로 팀이 꾸려져서 만들어졌을 때 그때 만들어놨던 가치예요. 다양성, 데스킹하지 않는 확산, 그리고 서로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어서 커뮤니티로 언론화를 시키자. 그리고 조직화된 단일 목소리보다는 다양성의 목소리를 더 확산시키자. 그리고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여주자.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이나 구성 성분에 관여하지 말고 그 사람의 계급이나 이런 것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로지 그 사람의 글로 판단하자.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컨텐츠로만 판단하자. 이런 가치 기준들은 초기부터 저랑 제가 이제 커뮤니티 쪽에서는 이제 시삼 역할을 했었던 거잖아요. 파트너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요구 조건이었고
T&M 구조도 사실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다만 그 당시에는 제가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윗말부가 안 됐었고요. 제가 당시에 뭐 기자였기도 했고 그걸 떠나서 이제 포털 경험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초기에는 그런 개념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중간중간에 저는 바깥에서 아웃사이드에서 미디어적인 역할의 프로세스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이쪽에서 또 비즈니스 규모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양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계속 만들어갔던 거고요. T&M 자체는 제가 왜 붙었냐면 광고 플랫폼을 갖고 있었고 광고 플랫폼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신디케이션 제가 주목하는 건 콘텐츠를 확산시키고 유가로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가치 그리고 내가 만들었던 콘텐츠를 DB화시켜서 옛날 자료라도 새롭게 가치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완성시켜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했는데 국내에는 어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거를 완성시켰고 그걸 제안을 했었어요. T&M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T&M에 관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제 꿈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고 한영 대표님하고 이제 대표가 이제 2명 있는 체제잖아요. 네. 그 과거에 16대 정부, 참여정부 네. 보면은 이제 분권형 총리 해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런 좀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이제 외부의 이제 미디어 활동은 이제 그만 대표님께서 하시고 이제 한영 대표님께서는 내부 이제 내치를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맞아요. 같이 일하시면서 불편하거나 그러신 적은 없어요? 거의 불편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저를 한영 대표가 2년 동안 예. 빨리 들어와서 일하자 이게 제안을 했을 때도 저는 항상 그걸 고민했죠. 당연히 영 대표도 고민했었고 또 둘이서 어떤 아레나를 가져갈 것인가 어디까지를 서로 권한을 하고 만약에 서로의 권한이 충돌나고 있을 때 공동대표로서 우리는 각자 대표거든요. 각자 대표는 각자가 결정한 것이 회사 전체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한 사람의 결정으로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죠. 대화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결론 난 거는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하자. 그리고 말 그대로 바깥 생활, 바깥에서 나의 미디어 역량을 발휘하고 제휴하고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고 대외적인 미디어 역량이나 제휴 역량이나 그 여러 가지 회사의 역량들을 발휘하는 장소에서는 제가 역할을 하고 영림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개발자 출신으로서 기술 개발하고 내부의 인력들 관리하고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경영 회계들 이런 것도 관리하기 시작했죠. 그럼 당연히 이제 파운더로서 해야 되는 설립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었고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이 주어진 상태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했던 거고요. 영림은 영림대로 했고 중간에 몇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중요한 결정들 예를 들면 올댓을 해야 된다 최근에 커리를 해야 된다 또는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될 상황이 당연히 합의하고 토론하고 항상 같이 있으면서 의논하고 할 수밖에 없죠.